2024년 봄 프랑스 파리. 유럽 17개국에서 모인 320명의 음악치료 전문가들.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치료학회가 열린 그랑팔레 전시장.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마디의 한국 자장가가 흘러나오자 강당 전체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30년 경력의 독일 심리학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의 음악치료 교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프랑스 국립병원 센터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20명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이 흐느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치유력이 가능합니까? 한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자장가입니다. 섬집악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손녀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그 평범한 자장가가 어떻게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치유의 혁명이 되었을까요? 6개월간 말을 잃은 전쟁 난민 아이들이 어떻게 단 한 곡으로 입을 열었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국 자장가가 만든 세계적 기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클라라 벨몽. 프랑스 파리 국립 생루이 병원 음악치료센터의 수석 치료사였습니다. 그녀가 다루는 환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 폭격 속에서 가족을 잃은 난민 아이들, 테러 현장을 목격한 트라우마 환자들. 이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음악으로 어루만지는 것이 클라라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 것. 23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환자의 눈물에도 비명에도 침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그녀를 얼음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차갑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뜻하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봄날 저녁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을 걸어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들려온 노래 한 구절. 단 3마디의 멜로디가 23년간 쌓아올린 그녀의 방어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클라라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가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그녀 안에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라라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벨몽입니다. 제 인생은 그날 서울에서 온 노래 한 곡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4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감정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의대에서 낙방했을 때도 음악 치료사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매일 마주하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7일, 그날 저녁 몽마르트 언덕에서 들은 그 노래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한동양 여성이 작은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프랑스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제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래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는 걸. 이것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무언가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색이 저를,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4월 중순, 파리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병원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몽마르트 언덕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하는 곡이었습니다. 구조적이고 안정적이고 감정의 동요가 없는 음악. 하지만 그날따라 이어폰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거리 공연자들이 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노래 소리.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멜로디는 단순했습니다. 아이가 부를 법한 소박한 곡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동시에 따뜻함.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지만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순간 저는 7살이 되었습니다. 리옹의 생테레즈 고아원, 회색 벽, 차가운 바닥, 삐걱거리는 침대. 밤이 오면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올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말했습니다. 클라라, 내 부모님은 돌아오시지 않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그날부터 저는 기다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몽마르트 언덕 그 자리에서 한국의 자장가를 들으며 저는 다시 7살 소녀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노래라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아이의 노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해온 치료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저는 그들에게 바흐를 들려주고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드뷔시를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음악은 당신의 불안을 안정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이해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그리움을, 상실을,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섬지박이는 그것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노래 안에서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에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4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길거리에서 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주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노래를 이해한다면 저는 더 나은 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그 노래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동양 여성이 작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타 케이스 안에는 몇 개의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묶고 낡은 청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노래라고, 섬지박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렀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섬지박이.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울림만으로도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타를 다시 잡고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섬지박이는 첫 번째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의 구조를 파악하고 리듬의 패턴을 분석하고 음정의 흐름을 기억했습니다. 23년간 음악 치료사로 일하며 훈련된 귀였습니다. 하지만 분석하면 할수록 더 신기했습니다. 이 노래는 서양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성도 복잡하지 않았고 리듬도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노래가 끝나자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한국 민요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 단어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창작곡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노래였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노래. 그래서 이렇게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섬에 사는 아기 이야기. 엄마는 굴을 따러 바다로 나갔고 아기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닷새 울음소리가 들리면 아기는 엄마인 줄 알고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계속 기다립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이가 겪는 분리불안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기다림. 저는 심리학 박사는 아니었지만 음악 치료를 공부하며 발달 심리학을 깊이 배웠습니다. 모든 아이는 생후 6개월부터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고 다시 나타나면 안심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이 불안이 트라우마가 됩니다. 엄마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섬지박이는 바로 그 감정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배울 수 있겠냐고.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클라라 벨몽, 파리 국립생로이 병원 음악치료센터. 제가 음악치료사이며 이 노래가 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지연. 파리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비를 맞으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섬지박이를 천천히 불러주었고 저는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가사를 한 줄 한 줄 번역해 주었고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할머니가 저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셨어요. 할머니도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배웠대요. 우리 가족의 자장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노래를 제 환자들에게 들려주겠다고.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지, 그리고 이것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 치유의 혁명이 될 줄은. 저는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섬지박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서 이 노래를 사용해보리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치료 케이스 검토 회의였습니다. 음악치료센터의 모든 치료사들이 모여 한 주간의 치료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어젯밤 한지연이 불러준 섬지박이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엘렌 뒤퐁 박사였습니다. 센터장이자 저희 직속 상사였습니다. 음악치료 분야에서 30년 경력의 권위자였고 유럽 음악치료학회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과학적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치료는 데이터로 입증되어야 했고 모든 음악은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변수일 뿐 치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엘렌 박사가 이번 주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시리아 난민 소녀 아일라. 8세. 어머니를 폭격으로 잃었고 6개월째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료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는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되 새로운 음악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렌 박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음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USB를 가리키며 한국의 전통 자장가라고 대답했습니다. 섬지박이라는 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엘렌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반대했습니다. 센터의 치료 프로토콜은 30년간 임상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드뷔시로 충분한데 왜 갑자기 민요를 사용하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곡에는 분리불안을 다루는 독특한 서사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이야기여서 트라우마 아동들에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렌 박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적 공감이 치료의 전부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환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낯선 외국 민요는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엘렌 박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음악 치료의 기본 원칙은 안정성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악으로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느꼈던 그 울림을, 35년간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연 그 힘을, 저는 조심스럽게 일주일만 시도해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약 아무 반응이 없다면 표준 프로토콜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엘렌 박사는 긴 침묵 끝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모든 세션을 기록하고 아이에게 부정적 반응이 보이면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도 창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23년간 지켜온 원칙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제 신념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섬지박이에 대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23년간 저는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감정을 억누르고 구조만 강조하고 데이터만 쫓아가는 치료. 그것이 과연 진정한 치유였을까? 제가 고아원에서 필요했던 것은 심리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노래였습니다. 엄마는 언제 올까?라는 제 질문에 대답해줄 자장가였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한국의 자장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할머니들이 손녀들에게 불러준 노래. 전쟁도, 가난도, 이별도 견뎌낸 노래. 이 노래가 파리의 병원에서도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아일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노가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반 앞에 앉아 한지연이 가르쳐준 멜로디를 천천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연주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것,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일라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노래에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세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섬지박이를 수십 번 연주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치료실 문이 열리고 아일라가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 마리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일라는 8살이었지만 5살처럼 보였습니다. 마른 팔, 움츠린 어깨, 바닥만 보는 눈. 6개월 전 다마스쿠스에서 프랑스로 온 이후 이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폭격으로 사망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아일라는 먼 친척 집에 맡겨졌지만 그곳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2주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일라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차르트를 연주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드뷔시를 연주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유리 상자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섬지박이를 시도해볼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노래를 들려주겠다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섬지박이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저는 한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최선을 다해 불렀습니다. 첫 번째 연주. 아일라는 여전히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일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악 치료사였습니다. 환자의 모든 반응을 읽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주했습니다. 세 번째 연주. 아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통,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인식. 이 아이는 섬지박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가사의 의미를 몰라도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부르는 순간 아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멈추지 않는 눈물.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이가. 저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아일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다고, 울어도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일라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리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단어였습니다. 아일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개월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일라를 안았습니다. 엘렌 박사라면 이것을 규정 위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치료사와 환자 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어른이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아주는. 아일라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치료실 문 밖에서 마리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울음이 잠잠해지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하늘. 단 한 단어.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 계시지만 아일라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아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노래를 다시 불러달라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일라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피아노 옆에 서서 제 연주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섬지박이를 불렀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아일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아이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1시간의 세션이 끝날 무렵 저는 알았습니다. 섬지박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상실을 겪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언어라는 것을. 한국의 할머니들이 수백 년 동안 손녀들에게 전해준 이 노래가 이제 시리아의 아이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서. 마리가 아일라를 데리고 나간 후 저는 치료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검토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아일라의 첫 말, 첫 눈물, 첫 미소, 모두 섬지박이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엘렌 박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것을 통제되지 않은 감정 유발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치료실에서 한국의 자장가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일라의 변화는 병원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6개월간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단 한 번의 세션으로 입을 열었다는 소식.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멈춰 세우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한국 노래로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왜 섬지박이가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원리로 아이의 마음을 열었는지. 3일 후
긴급 치료 평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엘렌 뒤퐁 박사의 요청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센터의 모든 고위 치료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명의 전문가들이 U자형 테이블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엘렌 박사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일라의 치료 세션 기록을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민요를 사용했고 환자와 신체 접촉을 했으며 통제되지 않은 감정 분출을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라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고 감정을 표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엘렌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치료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제가 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도박이었고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엘렌 박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치유하는 것인지. 엘렌 박사는 둘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아일라를 안정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을 들려주고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호흡 훈련을 시켰다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고. 아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고. 저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섬지박이 단 한 곡으로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상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것이 치유의 시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엘렌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만이 치유는 아니라고. 그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 감정이 터져나왔을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음악 치료사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렌 박사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23년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치료사로 살아온 제가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고아였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리옹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웠고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35년간 그렇게 살았다고 제 환자들에게도 같은 것을 가르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라고, 안정을 유지하라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섬지박이를 들었을 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준 것은 치유가 아니라 마비였다는 것을.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 상처를 아물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엘렌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일라가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었다고. 인정이었다고. 엄마가 죽었다는 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용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힘. 섬지박이는 그것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섬지박이를 더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특히 전쟁 트라우마 아동들에게. 그리고 결과를 함께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렌 박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세션을 기록하고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6주 후 결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제 개인적 감정 때문에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걸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문은 열렸습니다. 섬지박이는 더 이상 저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섬지박이를 더 배우고 싶고 다른 한국 노래들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들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6주. 그 안에 저는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자장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짜 치유의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는 더 큰 무대를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무대, 국경도, 언어도, 종교도 넘어서는 치유의 무대, 섬지박이가 중심이 되는 기적의 무대,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대가 프랑스 전체를, 그리고 유럽 전체를 울릴 줄은. 6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12명의 아이들에게 섬지박이를 들려줬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아일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9살 소년 나힘, 우크라이나에서 온 7살 소녀 올레나, 콩고에서 온 쌍둥이 자매 아마니와 자하라, 그리고 프랑스 내전 지역 출신의 10살 소년 루카. 모두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두 부모를 잃었거나 헤어졌습니다. 모두 말을 하지 않거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섬지박이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씩 열어갔습니다. 라임은 3번째 세션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올레나는 5번째 세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의 그림이었습니다. 아마니와 자하라는 함께 섬지박이를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노래했습니다. 루카는 말하지 않았지만 매 세션마다 조용히 피아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주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만들기로.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를 노래로 풀어내고 함께 위로받는 시간. 저는 병원 강당을 예약했습니다. 6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관객은 아이들의 보호자들, 병원 직원들, 그리고 치료사들이었습니다. 엘렌 박사도 첫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저는 무대 옆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콩고, 프랑스. 5개의 나라, 5개의 언어, 5개의 상처.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장가, 섬지박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제가 먼저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라임은 엄마를 움마라고 불렀습니다. 올레나는 섬을 심이라고 발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아기가 혼자 남아 아일라가 이 부분을 맡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 이제 이 아이는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일라의 보호자였습니다. 집을 보다가 이번에는 5 아이가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각기 다른 억양과 발음이 하나의 멜로디로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세계의 노래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모든 아이들의 노래,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의 노래. 노래가 끝나자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줄에 앉아있던 엘렌 박사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감정을 통제해온 그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하나둘씩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라임과 루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니와 자하라가 올레나를 껴안았습니다. 아일라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무대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동료 치료사들은 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엘렌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이 옳았습니다. 단 5 단어.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사과, 그리고 감동.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엘렌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유럽 음악치료학회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한다고, 섬지박이가 가진 치유력을 학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 음악치료학회.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유럽 최대 규모의 학회. 그곳에서 한국의 자장가를 발표한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유럽의 전문가들이 받아들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민요를. 엘렌 박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고, 섬지박이가 증명했다고. 그날 밤, 저는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음악치료학회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클라라 선생님, 할머니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자장가가 세계로 퍼져나간다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유럽 전체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의 자장가를 들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이 작은 강당에서 5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노래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래가 모두를 울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섬지박이는 이미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2024년 6월 22일 파리 그랑팔레 전시장 유럽 음악치료학회 개막일이었습니다. 17개국에서 온 320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3년간 음악치료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엘렌 박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진실을 말하면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받아들일까요?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민요를, 데이터도 부족하고 이론적 근거도 약한 이 치료법을.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파리 국립생루이 병원의 클라라 벨몽, 전쟁 트라우마 아동치료 전문가.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300개가 넘는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클라라 벨몽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자장가 하나가 어떻게 전쟁 트라우마, 아동들을 치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섬지박이의 악보였습니다. 단순한 멜로디, 겨우 12마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몽마르트 언덕에서의 경험부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들은 그 노래, 35년간 닫혀있던 제 마음을 연 순간, 그리고 아일라의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6개월간 말을 하지 않던 아이. 단 한 번의 세션으로 입을 연 기적. 스크린에는 아일라의 치료 세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엄마.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섬지박이의 서사 구조, 분리불안을 다루는 방식, 기다림과 상실, 그리고 받아들임의 과정. 이것은 단순한 자장가가 아니라 심리치료적 도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어머니들이 본능적으로 사용해온 치유의 언어, 그리고 6주간의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2명의 아동, 평균 3.2회 세션 후 첫 감정 표현, 6주 후 80%의 아동이 의미 있는 개선, 악몽 빈도 감소,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언어 표현 증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5나라 아이들의 공연 영상.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서툰 발음으로 부르는 섬지박이.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실패한 걸까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독일 심리학회 회장 한스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치료법의 재현 가능성에 대해 다른 문화권에서도 효과가 있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첨지박이의 힘은 문화적 특수성이 아니라 보편성에 있다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은 전 세계가 같다고. 한국의 할머니들이 수백 년 동안 발견한 진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한 것뿐이라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영국 음악치료학회의 제임스 톰슨 교수였습니다. 그는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엄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었고 표본 크기가 작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연구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결과라고. 때로는 데이터보다 아이들의 눈물이 더 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엘렌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30년 경력의 권위자로서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첨지박이는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와 상실을, 과거와 현재를, 고통과 치유를 연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은 위험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엘렌 박사가 말했습니다. 첨지박이에는 그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320명 전문가들의 기립박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장가의 승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한국의 할머니들이 지켜온 지혜의 승리. 발표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시도해보고 싶다고, 영국에서도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교수는 물었습니다. 첨지박이 외에 다른 한국 노래도 있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자장가와 동요가 있다고. 모두 세대를 거쳐 전해진 치유의 노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 조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지박이 기반 정서치유 프로젝트를 공식 연구 과제로 채택한다고. 5개국 10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한다고. 3년간의 대규모 임상 연구. 이로써 한국의 자장가는 유럽 음악치료계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치유의 방법.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립박수, 5개국 연구, 공식 프로그램 채택. 지연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우리 자장가가 세계를 구하고 있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할머니들 덕분이라고. 수백 년 동안 손녀들에게 노래해준 그 사랑 덕분이라고. 첨지박이는 이제 프랑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노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작은 자장가 하나가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상처받은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지금도 파리 국립생루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치료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피아노 옆에는 한국 전통 악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지연이 선물한 소고와 장구. 벽에는 한글로 쓰인 첨지박이 가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납니다. 여전히 전쟁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 어떤 노래로 위로해야 하는지. 아일라는 지금 파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웃고, 뛰어놉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 물어봅니다. 새로운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저는 그때마다 한지연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노래를 배웁니다. 반달, 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한국의 아름다운 동요들. 모두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라임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더 이상 전쟁의 그림이 아닙니다. 바다와 섬,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의 그림. 첨지박이의 풍경입니다. 올레 나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섬지박이를 연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툰 연주지만 그 아이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멜로디는 아름답습니다. 쌍둥이 자매 아마니와 자아라는 이제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합니다. 물론 레퍼토리에는 섬지박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가사로 번역된 버전이지만 그 울림은 여전합니다. 루카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매주 치료실에 와서 저와 함께 노래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럽 5개국의 연구 결과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모두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섬지박이는 문화를 넘어 효과가 있다고. 전쟁 트라우마 아동들에게 특히 강력한 치유 도구라고. 이제 유럽 전역의 병원에서 한국의 자장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한국어 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들에게 섬지박이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음악 교과서에 섬지박이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노래가 유럽 아이들의 교육 과정이 된 것입니다. 엘렌 박사는 지난달 은퇴했습니다. 30년간의 음악 치료사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섬지박이가 자신의 마지막 교훈이었다고.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교훈.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과학이 아니라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교훈. 한지연은 이제 파리 음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락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음악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서 한 일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장가로 아이들을 치유하는 일.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몽마르트 언덕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빗속에서 섬지박이를 듣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저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치료사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데이터만 쫓아가고 환자들과 거리를 두고. 하지만 섬지박이는 저를 바꿨습니다. 제가 잊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치유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단 한 곡의 노래가 수천 마디의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엄마가 섬 그늘의 굴을 따러 간다는 이야기.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엄마는 굴을 따러 간 게 아니라 영원히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따뜻했습니다.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거짓말.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주는 거짓말. 그리고 그 따뜻한 거짓말이 바로 치유였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가 수백 년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곳 프랑스까지 왔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노래 하나가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일라도, 아프가니스탄의 라힘도, 우크라이나의 올레나도 모두 한국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시간을 넘어.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단순해도 진심이 담긴 것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섬지박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노래가 있나요?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준 노래가 있나요? 혹시 어린 시절 할머니나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을 나눠주세요. 그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노래는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한국의 자장가, 섬지박이가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섬지박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아이가 그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랑과 치유의 노래, 섬지박이. 감동 소식통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